네, 안녕하십니까. 김혜지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24명 추가됐습니다. 200명대 후반이던 확진자가 300명대로 급증했고 연속 8일째 신규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이 이번 주말을 코로나19의 전국 확대 기로로 판단하고 감염 전파 차단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6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이어 지난 15일 광화문에서 개최된 광복절 집회가 전국적 감염 발생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한편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최근 교회 방문자 명단 확보를 위해서 방역당국이 밤샘 노력을 벌였지만 교회 관계자들이 막아서면서 실패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역학조사에서 교회 측은 압수수색 영장을 요구하며 조사관의 진입을 막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교인들도 많고 알려지지 않은 방문자들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TBS 특집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상황실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과 서울시의 주요 대응책들 짚어보겠습니다. 정선미 기자 나가 있죠?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시청에 나가 있는데 확진자로 인한 폐쇄는 모두 풀린 겁니까? 네, 확진자가 나온 2층은 여전히 폐쇄 중이고요. 2층을 제외한 다른 층 근무자들은 정상 근무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경비가 매우 삼엄해졌습니다. 서울시는 이제 청사 전체에 방역 소독을 마치고 출입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스크를 쓴 채 제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달력이 좀 떨어져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전국 확진자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잠시 후 발표를 하겠지만 어제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324명이 늘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해외 유입이 9명, 국내 발생이 315명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이 1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에서 102명, 인천에서 17명으로 수도권에서만 244명입니다. 해외 유입은 항만과 공항, 이 검역 과정에서 3명이 확인됐고요. 지역으로 돌아가 자가격리 중에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누적 확진자 16,670명입니다. 격리에서 57명이 추가로 해제가 되면서 완치자는 총 14,120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2명이 추가돼 309명이 됐습니다. 네, 역시나 서울 상황이 엄중합니다. 어제 하루 서울의 확진자가 얼마나 늘었나요? 어제 0시 기준으로 서울의 확진자는 126명이 추가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제 주요 감염 사례 중에 광복절 집회 관련 확진자가 최소 10명 이상 늘었고요. 서울에서 그래서 21명의 확진자가 나온 상태입니다. 사랑제일교회 확진자도 7명이 늘면서 총 416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확진자도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연일 추가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누적으로 56명이 넘었고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면서 기타 사례로 분류된 사례만 870명에 다다릅니다. 네, 그리고 서울에서만 광복절 집회 참석자가 10,000명으로 추정이 된다고요? 네, 광복절 집회 참석자는 사실 명단이 아직은 없어서 정확한 집계는 어려운 상황인데 추산되는 인원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광복절 집회에 2만 명 이상이 모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들 중 절반인 10,000명이 서울 시민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은 2,0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집회 관계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참석자 파악이 많이 힘들다면서 통신사의 기지국 정보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네,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이 검사를 받으면서 확진자도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쇄 감염 사례도 잇따르는 모양이에요. 네, 먼저 광복절 집회에 투입됐던 경찰관 중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또 대구에 있는 요양원으로 감염이 번진 상태입니다. 대구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여성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확진자를 접촉한 것이 이제 감염 원인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요양원 원장 남편이 지난 10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다녀오면서 대구시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15일에 광복절 집회에 참석
참석을 했습니다. 16일 오전 진단검사를 받긴 했는데 이후 부인이 운영하는 이 요양원에 찾아가서 다수를 접촉하면서 요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겁니다. 방역당국은 이 남성을 경찰에 고발하고 해당 요양원을 동일 집단 격리했습니다. 네, 사랑제일교회 신도 관련 감염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성남시에 있는 한 기도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 기도원에서 진행된 철야 예배 중에서 참석자 중에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 철야 예배에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참석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성남시는 예배 참석자들 21명 가운데 전수검사를 했더니 성남에서 7명, 인천에서 2명, 서울과 시흥에서 각 1명씩 수도권 각지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나머지 신도는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서울시청 확진자도 수십 명이 모인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해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던데요. 워낙 코로나의 확산세가 무섭다 보니까 지금은 여러 명이 모이는 상황이 참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3단계에 준하는 칼을 빼들었는데요. 오늘부터 10인 이상 집회 금지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부터 8월 30일 밤 12시까지 10명 이상은 서울 어디에서도 모일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 하루 100명 이상 확진자가 계속되다 보니 서울시는 지금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국면이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애초 100명 이상 이때만 집회를 금지했지만 N차 감염이 확산하면서 10분의 1인 이 10명 이상의 집회를 막은 겁니다. 현재 10명 이상 집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강력한 조치가 거리두기 3단계의 상황과는 별개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은 인구 밀도도 워낙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특성으로 N차 감염 확산이 우려가 크다 보니까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금처럼 N차 지역 감염이 확산하면 방역당국의 감염병 관리 시스템이 무너져서 통제 불능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지금 서울의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그러니까 깜깜이 환자 비율도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만 해도 0시 기준 집계에 이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32명이었는데 경로를 확인 중인 확진자가 3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가 300명이 훌쩍 넘은 상태고요. 지난 12일에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 급속도로 깜깜이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는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역학조사 업무 중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더 투여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상황실을 꾸리기도 한다면서요? 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성북구가 그렇습니다. 성북구는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에 누적 확진자가 175명으로 가장 많은 상태인데 사랑제일교회는 확진자 발생 이후 상황이 심상치 않자 이제 구청에서 15일 자체로 상황실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교회 관련 접촉자가 수천 명에 이르다 보니까 처음 구성된 역학조사 팀이 3팀이었는데 20개의 팀으로 늘린 상태고요. 투입된 인원도 30명에서 3배인 90명까지 늘렸습니다. 네, 여러 방법으로 이제 인원을 투입하는 인원을 늘리고 있기는 한데 불과 5일 만에 3배의 인력이 늘었는데 앞으로 이런 속도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면 부족한 인력은 어떻게 하는지 걱정입니다. 이 병상 부족함도 계속해서 문제시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병상 어떻습니까? 네, 제가 어제 태릉선수촌에 이제 생활치료센터가 개소를 하면서 서울 지역 병상 가동률이 전날 0시 기준으로 80%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떨어졌습니다. 서울시는 20일 0시 기준으로 1,150개 병상 중에 760개 병상을 사용 중이라면서 병상 가동률이 60%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서울시 병상이 부족해서 확진자들이 입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도 많이 됐는데 서울시는 확진자 중 일부가 입원을 거부하거나 확진 후에 이제 도주를 해서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긴 해도 병상이 부족해서 입원하지 못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태릉 선수촌에 이어서 23일에는 한전인재개발원에 120개의 병상, 그리고 26일에는 은평소방서에 190개의 병상, 그리고 29일부터는 보라맨 병원 등 시립병원 일반 병상 60개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당장 병상이 부족하지 않다는 건 다행입니다. 근데 하나 걱정되는 건 현재 고령 환자가 많지 않습니까? 무증상에서 급격하게 상태가 나빠질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까 걱정인데요. 맞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숨을 거둔 70대 환자가 그랬습니다. 308번째 사망자는 확진 판정을 어제 오전에 받았습니다. 전날 진단검사를 받고 아주 빠르게 상태가 악화되면서 방역당국이 격리 조치할 틈도 없이 숨을 거뒀습니다. 지난 2월 이 대구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할 때를 기억해보면 무증상에서 급격하게 상태가 나빠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거든요. 현재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는 이 사랑제일교회 확진자의 60% 이상이 50대 이상이라 중증 환자가 언제 어떻게 빠르게 진행될지 몰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선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특집 생방송 코로나19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에서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연결해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연결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연결해서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8월 20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환자는 315명입니다. 이는 지난 2월과 3월 대구 집단 감염 이후 처음 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서울 125명, 경기 102명, 인천 17명 등 신규 환자는 수도권에서 총 244명으로 환자의 4분의 3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나머지 71명의 환자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과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이 전국 각 지역에서 환자로 확진됨에 따라 환자 발생 지역과 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남 11명, 강원 9명, 부산 8명 등 그간 환자 발생 수가 많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환자가 10명 내외로 발생하였으며 수도권의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0일 18시 기준으로 총 3,415명을 검사하였고 이 가운데 확진자는 총 739명입니다. 현재까지 12개 시도에서 환자 발생이 신고되고 있어 전국적인 전파로 이어지는 양상이고 직장, 의료기관, 다른 종교시설 등 총 18개의 시설에서 추가 전파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사랑제일교회의 교인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와 오늘 아침 서울시 경찰청과 합동으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추가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나 교회 측의 비협조로 추가적인 자료는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을 고발 조치하였고 수사기관에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자료 확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검사와 격리에 불응하는 경우가 있어 방역에 애로가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역학조사 방해 등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손해배상 청구 등도 적극 시행할 것입니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와 관련하여 8월 20일 12시 기준으로 총 60명의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회 참석자를 파악하기 위해 행사 주최 측에 참가단체 명단을 요청하는 한편 전세버스 운전자 명단을 확보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화문 인근의 통신 3사 기지국 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30분 이상 체류하였던 1만 5천여 명의 정보를 확보하고 이들에게 검사를 즉시 받을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의 방문자들과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은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가 확인되기 전까지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재차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면서 오직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불안감을 파고드는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를 믿지 마시고 방역 당국을 신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대규모 유행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인지의 기로에 선 엄중한 상황입니다. 잠복기와 세대기를 고려하면 사랑제일교회, 광복절 집회 등에서 이어지는 집단 감염이 이제부터 본격화될 것입니다. 반면에 지난 8월 15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확산 억제 효과도 주말부터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거리두기를 지키고 추적을 신속하게 하는지에 따라 금주 이후의 유행 양상이 결정될 것입니다. 정부는 추적과 검사, 격리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치료를 위한 수도권의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중환자치료 병상은 현재 74개 병상의 여유가 있지만 일주일 이내에 30개, 2주일 이내에는 추가로 30개 병상을 확보하여 총 60개의 병상을 확보하겠습니다. 수도권의 감염병 전담병원의 입원 병상은 현재 672개 병상의 여유가 있고 90여 개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다음 주까지 총 4개소를 추가 개소하여 758명의 추가 입소가 가능해집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자제하고 특히 수도권 주민들은 주말에 약속을 잡거나 외출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교회에 비대면 예배만 허용됨에 따라 이를 위한 기술적 인프라를 갖추는데 중소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교회의 비대면 예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카카오 TV 등 방송 플랫폼 이용 방법을 전용 콜센터를 통해서 안내하는 한편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하여 총 50기가 데이터를 무료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바로 이번 주말부터 개시하며 앞으로 2달 동안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도권과 부산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강화된 학교 내의 밀집도 최소화 조치 등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달 말에 종료 예정이었던 주요 교육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 무과금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EBS, e학습터, 디지털 교과서 등의 사이트에 대해 모든 학생들이 연말까지 데이터 요금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결혼식을 취소 또는 연기하는 데 있어서 위약금 분쟁과 관련하여서도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한국예식업중앙회에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결혼식 날짜를 연기하고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한국예식업중앙회는 이를 수용하여 결혼식 예정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정대로 결혼식을 진행할 경우 최소 보증 인원을 기존보다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분쟁 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한국예식업중앙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식업 중앙의 회원이 아닌 예식업체에 대해서는 예식업 중앙의 수용안에 준하는 방안을 시행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 권고하고 업계의 자율시행을 위하여 모범 사례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변화가 국민의 일상과 기업활동 모두에 계속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를 바탕으로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 수준을 고려한 위약금 면책과 감경 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표준 약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전공의 집단 휴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공의 협의회가 집단 휴업을 강행함에 따라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할 것을 거듭 요청하였으며 코로나19의 엄정한 상황과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정부는 정책 추진을, 의사들은 집단 행동을 각각 유보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협의를 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와 전공의 협의회는 정책의 전면 철회를 고수하며 집단 휴업을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 휴업을 강행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단 휴업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집단 휴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준비하겠습니다. 병원별로 다르겠으나 일부에서는 진료 대기 시간이 다소 길어지고 수술 일정이 변경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응급실이나 대형병원 등에는 응급, 중증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경증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이용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코로나19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한시라도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단 행동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의 극복이 우선이며 이를 위해 국민, 의료계,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의과대학 정원학대, 공공의대의 신설은 정부와 의사단체 간에 논의할 의료 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이 문제 때문에 직접 관련도 없고 책임도 없는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와 김광립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보셨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324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는 16,670명입니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739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속보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강양구 과학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브리핑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일주일간 발생한 확진자 수는 1,500명을 넘었고요. 확진자 발생 시도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전 확산세가 눈에 띄는 모양인데요. 강현구 기자님, 브리핑 내용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브리핑에서 특별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이제 신규 확진 환자가 324명이었는데 그중에서 4분의 3이 수도권에서 나왔고요. 4분의 1이 지역에서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까지는 신규 확진자들의 대부분이 다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수도권이 여전히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는 데다가 전국 곳곳에서 확진 환자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고 특히 충남이나 강원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는 확진 환자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지역이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대전 충남에서 확진 환자들이 6월 달에 나왔었다가 소강 상태였었는데 이제 다시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면 수도권에서 이제 고여있던 바이러스가 최근에 일주일 새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네. 그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양상이라서 수도권 유행이 본격적으로 전국 유행으로 번지는 기로의 성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엄중한 상황이라고 이 김강림 차관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인가 제동을 걸지 않으면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심각한 상황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른 지역도 포함됩니다. 네, 이 코로나 대유행 위기에 지금 그 두 가지 축이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이 지금 현재 브리핑에 따르면 한 60명 넘은 네.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문제는 당시 집회에 2만여 명의 인원이 참석을 했다는 건데 이들 접촉자를 중심으로 한 전국적 감염이 이 확산이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천순미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7월 말부터 8월 초부터 이제 여행이나 그런 것이 조금 자유와 비슷하게 되고 또 이제 방역이 조금 느슨해지면서 해외에서 들어온 그 변이가 된 바이러스가 확산세를 굉장히 많이 확산을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8월 초부터 캠핑장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뭐 사무실, 교회 이런 쪽을 중심으로 전국의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서 많은 곳 산발적으로 감염이 나왔고요. 그것이 이번에 이제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조금 그 감염이 지역사회 감염이 된 교인들이 교회에서 방역 수칙을 어기면서 많이 확산이 됐고 또 그 확산을 계기로 해서 15일 집회에서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오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의 감염도 확산이 되지만 전국적으로도 좀 확산이 되는 상황인데 그 집회뿐 아니라 전국에서 그 모임들을 가지시는 과정에서 네. 아마 산발적으로 N차 감염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뭔가 조금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마 순식간에 많은 확진자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7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이제 확진자들이 방문한 곳과 그리고 추가 전파 위험이 있는 곳들이 상당한데 걱정이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은 이 사랑제일교회를 통해서 발생한 확진 환자들이 12개 시도에서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바이러스를 전국으로 옮기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걱정스러운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사랑제일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방역 당국이 이번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천은미 교수님께서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듯이 네. 수도권의 바이러스가 축적이 된 게 7월 말부터 8월 초라면은 사랑제일교회 외에도 용인의 우리제일교회처럼 네. 다른 방역에 철저하지 않았던 교회 등에도 바이러스가 축적이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게 사랑제일교회, 우리제일교회만으로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미처 지금 방역 당국이 포착하지 못한 다른 곳에서 집단 감염 상황이 생긴다면은 수도권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역 당국의 좀 주의 당부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그래도 우선 지금 가장 집중돼 있는 사랑제일교회 상황을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연락이 되지 않거나 교인이 아니라고 주장해서 검사가 진행되지 않는 교인이 한 390여 명 정도 되거든요. 빨리 검사를 받아야 지역사회로의 전파 그리고 추가 감염 막을 수 있을 텐데 좀 더 강제적인 방법으로 그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이런 게 고민이 됩니다.
지금 집회라든지 요사이 나오시는 분들이 보면 대구 때는 젊은 층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랑 교인을 중심으로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확진자는 많았지만 중증 환자가 많지 않아서 초반의 어려움에 비해서 비교적 그래도 조정이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 나오는 분들의 40% 이상 60대 가까운 넘는 분들이에요. 이 코로나19의 특징이 많이들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초반에는 2, 3일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만에 폐렴으로 오거나 네.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가 와서 급사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일에 이런 집회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어떤 좀 그런 위험성이 있는 분이라면 빨리 본인이 연락을 해 주셔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증상이 없지만 하루 만에 본인이 폐렴이 오실 수 있고 이런 점을 인지를 하셔서 개인적으로 빨리 연락을 해 주시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요. 그 주변 분들한테 물론 필요한 조치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사안은 지금 최대 입시 학원으로 알려졌던 서울 성북구의 체육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고교생이 19명으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확진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가 무려 11개에 달한다는 사실인데요. 확진자가 아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당국이 계속해서 학교 내 집단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고 그리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네.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를 시키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게 지금까지 입장이었었는데 사실 그것은 이번에 드러나는 것처럼 수도권의 바이러스 밀도가 낮았고 그리고 또 많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보다는 방역에 신경을 쓴 네. 결과였지 절대로 학교 현장의 집단 감염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이번에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지금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초등학교부터 등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저는 교육당국이 지금이라도 좀 입장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업 일수 같은 데 연연하지 말고 실제로 거리두기 3단계는 아니지만 3단계에 준해서 원격 수업이나 혹은 휴업 같은 것들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플랜 B 시나리오를 지금 고민하고 또 적극적으로 시행을 옮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을 한 번 더 짚어드리면 교육부는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을 철회하고 비수도권 학교들도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준수해 줄 것을 당부를 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학생 확진자들이 많아서 일제히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거는 이제 강 기자님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 감염이 드물었던 거고요. 이 학교 학생들은 사회생활을 다 같이 해요. 식당도 가고 뭐 PC방도 가고 또 가족 간 감염이 20% 이상 되기 때문에 지금 만일에 등교를 하게 되면 이런 확산세에서 학생들은 분명히 감염이 될 거고 지금도 200여 명 나왔지만 지금 찾은 것만 200여 명이죠. 제가 항상 10배, 100배라고 그러긴 2,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감염이 됐을 수 있고 특히 학생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 감염에 또 이게 전파의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개학을 하는 것보다 원격 수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확산세가 조정이 된 다음에 다시 고려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긴 장마 이후에 폭염이 찾아오면서 휴가를 계획한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 워터파크 같은 대형 물놀이 시설의 경우는 현재 고위험 시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많이 모이고 음식물을 먹기도 하는데 마스크 착용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왜 고위험 시설로 지정이 안 된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 같은 6가지 기준을 가지고 고위험 시설을 정하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고위험 시설을 정해온 과정을 살펴보면은 선제적인 대응이었다기보다는 따라가기 식이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별로 문제가 없었던 곳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거기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여기도 고위험 시설이구나 하고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워터파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워터파크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인원수를 조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네. 과거의 휴가철의 워터파크처럼 밀집도나 밀접 접촉이 가능한 수준이 되면은 거기서도 이렇게 바이러스 밀도가 높을 때는 항상 집단감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또 아마 워터파크 같은 경우도 고위험 시설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민들께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수도권은 사실 안전한 장소는 없다.
네, 안전한 장소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능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 시설은 이용을 하지 않는 것이 본인과 본인의 가족 또 본인의 이웃들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사실 고위험 시설이 지금 12곳인데 그 12곳 외에서도 지금 아마도 다른 곳 곳곳에서 많이 나올 거거든요. 당장 카페는 고위험 시설이 아니었어요. 네네. 하지만 파주 스타벅스에서는 그 스타벅스 한 곳에서만 집단 감염으로 10명이 넘는 환자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라면 카페도 당연히 고위험 시설로 지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 강 기자님 이야기에 따르면 이제 그 고위험 시설 지정 같은 경우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라 약간 따라가기 시기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2개 고위험 시설을 보면 음주 가무를 즐길 수 있는 곳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청 교수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이런 곳들을 갈 수 없다 보니까 일반 음식점에서 밤에 이제 술을 마시거나 이야기를 많이 나누거나 이런 모습들을 많이 포착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카페 같은 경우는 이 시점에서는 그냥 포장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도 자석을 꼭 할 것 같으면 뭐 칸막이를 해주든지 그런 식의 정말 최소한의 배치가 필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식당에서 이제 술을 드실 수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그것은 식당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술을 드시기 때문에 주점과 비슷하기 때문에 고위험 시설에 분류가 돼야 돼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 영업 시간을 조금 자제를 시켜주는 거죠. 좀 일찍 영업을 제한을 해주고 그다음에 술은 판매를 안 하는 식으로까지는 최소한 그게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이 단계에서는 저희는 3단계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페라든지 식당에 대해서도 더 세심한 방역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지금 이걸 차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 뭔지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랜 시간 한 장소에 머무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얘기일 텐데요. 서울시가 오늘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10인 이상의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어제 서울시가 발표한 조치는 무늬만 3단계 조치입니다. 왜냐하면은 대상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신고 대상인 5개 집회로 한정을 지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10명 이상이 모이는 5개 집회를 신청할 곳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5개 집회는 상대적으로 실내에 비해서 바이러스가 전달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수도권 상황을 놓고 보면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요. 만약에 정말 서울시가 수도권의 바이러스 확산세를 막고자 했다면 저는 실내 가리지 않고 10명 이상이 모임은 금지시켜야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조치입니다. 네, 그렇군요. 경기도에 이어서 인천 그리고 전남, 전북 등 시도지사들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연달아 발동했습니다. 서울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내릴까요?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뭐 권리도 있지만 굉장한 중요한 의무고요. 지금 스타벅스 예를 보시면 많은 50명 이상의 N차 감염까지 포함해서 나왔지만 거기에 계시는 일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감염이 안 됐습니다. 오로지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물론 그분들 KF94를 쓰셨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특히 밀폐된 공간이나 대중시설 이용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저는 KF80 정도의 마스크를 꼭 권해드리고 싶고요. 마스크를 쓰시게 되면 우리가 N95 같은 경우는 96% 정도 감염 예방이 되고요. 덴탈이나 비말 차단은 한 60에서 67% 정도 감염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양쪽이 다 마스크를 쓰면 감염률은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확진자가 무증상 감염자가 마스크를 안 쓰시게 되면 70% 감염이니까 그냥 다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증상이 없더라도 무증상 감염은 지금 기본이 40%, 80에 90%가 무증상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특히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에서 마스크 착용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완치자의 인터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 47번 확진자였던 부산대 박현 교수의 인터뷰인데요. 후유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있습니다. 많은 이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더 높일 수 있는 인터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후유증 어느 정도의 비율로 지금 나타나고 있을까요, 교수님? 국내에서는 지금 연구가 나온 건 없지만 해외는 상당히 연구가 많고요. 입원을 한 경우는 거의 87%가 증상이 있는데 가장 흔한 증상이 이게 바이러스가 뇌 혈관 그 벽을 통과를 하기 때문에 뇌신경이나 뇌혈관의 염증을 유발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그런 심리적 요소는 거의 다 온다고 되어 있고요. 불면증도 많고 신경을 침범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두통도 있지만 이렇게 신경이 마비가 되니까 이렇게 감각이 없고 그리고 떨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뇌신경 침범에 의해서 브레인 포그라고 그러죠. 뇌에 안개가 낀 듯한 증상이 되다 보니까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본인의 이름도 모르고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문자 메시지를 읽을 수가 없는 정도까지 되는 거죠. 그게 후유증이 오래가면 약간 치매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심장이나 콩팥도 침범을 하다 보니까 전신적으로 부작용이 올 수 있는 장기 후유증을 매우 많이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층도 절대 안전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TBS